대도 조세영 씨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대도라 불린 조세영 씨. 1998년 15년 만에 출소 이후 목회자로 새 삶을 찾은 조세영. 대도라고 불리던 조세영 씨가 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려 22살의 나이차를 극복. 조세영과 결혼을 택했던 아내 이은경이 속세와 인연을 끊고 비구니의 삶을 선택한 사연은? 조세영과 이혼 후 4년. 이제야 밝히는 그녀의 숨겨진 이야기. 조세영과의 결혼을 위해 가족과도 인연을 끊어야 했다? 아들에게 대물림된 도둑의 핏줄이라는 손가락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숨어 지내야 했던 지난 10년. 생각을 하면 정말로 너무 힘든 길을 걸어오셨어요, 정말. 스튜디오를 눈물바다로 만든 조세영의 아내로 살아야 했던 이은경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그 예전에 이제 최현수님. 대도 조세영 씨의 아내였고요. 현재는 이제 불가의 귀의를 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초연스님이라고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금 불가의 귀의하신 지는 정확하게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14살이니까요. 네. 10년이 넘었어요. 아, 예전에 과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인이셨을 그렇죠.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한 10년 되셨으니까 네. 10년 전에 그 조세영 씨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스님께서는 일반인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제가 네. 그 사업가였었죠. 네. 사업가였었기 때문에 네. 하여튼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큰 사업을 했냐면요. 네. 직원을 300명이나 데리고 있고요. 24시간 풀가동할 정도로 그렇게 큰 회사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정도로 네. 네. 굉장히 바빴어요. 네. 네. 그야말로 일에만 매진했던 네.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그러면은 그 대도 조세영 씨와 이렇게 만나게 그러게요. 되셨을까? 네. 어떻게 인연이 맺어졌을까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보셨어요? 그분은 제가 이제 전국 제가 이제 샘플을 뽑으면 네. 전국 이렇게 그 한 번 이렇게 돌거든요. 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 전국을. 네. 네. 예. 그럴 때 이제 그 저희 망향 휴게소에 올라오는데 네. 밥을 먹기 위해서 음. 갔는데 조세영 씨도 그 맞은편에 이렇게 제가 먼저 앉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조세영 씨를 만나게 됐죠. 그 조세영 씨가 먼저 그렇게 말을 됐어요. 거셨어요? 그쪽도 그 일행들이 있었어요. 네. 아, 예. 그쪽도 일행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의 그 일행들이 제가 유모로 이렇게 그때는 유모가 좀 받쳤었던 모양이에요. 아, 예쁘셨구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말을 건네 오더라고요. 아.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네. 건강이 이제 안 좋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이제 이렇게 테이블에 있으니까 이제 저에게도 일행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이제 저희 그 일행 중에 그 한 분이 그 조세영 씨를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어서 저도 보니까 네. 어디서 뵌 분인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저분을 모르세요. 그래. 목회자 아니시냐고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을 접했던 그래서 만남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아니, 네. 그럼 휴게소에서 이렇게 만났으면은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막 그러셨어요? 아니, 그때는 이제 그쪽에서 조세영 씨 그쪽에서 일행들이 우리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출소 후에 네. 어떤 직장들이 없어가지고 갈 곳이 없고 지금도 이제 출소자들이라 하면은 직장에서 대부분이 안 써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주 영특한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 면 때문에 그 얘기를 건네오시더라고요. 그 사업가라고 하니까. 네, 저희 일행이 사업가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채용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그 자리에서요? 그 휴게소에서요? 아니, 그 이제 일행분들이 네. 그러면 스님 무슨 사업하냐고. 이제 그때는 이제 스님이라고 안 하고 이은경 씨. 네.
무슨 사업을 하시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네. 제가 이렇게 한 것보다도 저희 일행이 한 거예요. 저희 이렇게 사장님이시다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이렇게 이어져 갔었거든요. 네. 아. 그러면 그분께서 말 걸어오신 네. 그분께서 그 정말 유명한 그 대도 조세형이라는 거는 휴게소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좀 지난 후에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아셨어요? 저는 잘 목사님이라는 개념만 알았지. 예. 그 뒤로는 웃더라고 그 일행들이. 네.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로 인사를 이렇게 네. 하게 되잖아요. 네. 소개를 하니까 양쪽 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까 테이블에 그러니까 이제 잘 아세요. 그래서 TV에서 뵌 것 같다고. 근데 목사님 아니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만남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네. 그럼 정확하게 그 조세영 씨라는 거는 그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 조세영 씨라는 건 언제 아셨어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어느 그 간증에 네. 네. 그 이천에 여주 이천에 간증회를 한번 저를 데리고 갔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분에게 그 간증회 갔는데 그분이 목사님들하고 이제 저 얘기를 좀 하셨나 봐요. 분위기가 저를 앞에다가 이렇게 앉히는 거 보면 예. 그래서 제가 앞에 중앙에 앉아서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청취를 하는데 네. 네. 정말로 저하고는 삶이 아주 대조적이고 지금 현실도 대조적이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정말 수건 한 장이 다 적실 정도로 그분의 그런 살아온 인생을 네. 제가 쫙 듣고 네. 참 그러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청혼할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왔노라. 간증하려고 해서 그래요? 네. 맨 앞에 앉혀놓고 살아온 얘기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네, 다 끝나고 네. 제가 오늘 여기 교회에 이렇게 여주 이천에 온 교회에 정말로 제가 그 처음이자 이렇게 프로포즈 할 여인을 데리고 왔다고 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저를 두고 얘기하는지를 몰랐어요. 저를 두고 얘기하는지 몰랐는데 그분이 그 제 이렇게 이름을 말을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저 여인이라고 예, 예. 이렇게 딱 하니까 오. 집중이 시선이 그렇죠. 누구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막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 신도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일어나 목사님이 이제 바로 일어나시라고. 아. 목사님이 이렇게 인연을 이렇게 연이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얼떨결에 했지만 네. 하여튼 어쨌든지 그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너무 애절했고요. 너무 얼떨결에. 아니, 굉장히 얼떨결에 네. 그렇게 되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여자로서는 사실은 처음으로 이제 정말 그래도 나하고 만났던 사람이 그 사람의 실체를 처음 보게 된 그런 순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안 된 감정도 있지만 약간 배신감, 뭐 화나는 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감정은 전혀 없으셨어요? 청혼이라는 거를 처음 해본다고. 태어나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 대한 걸 쭉 미리 들었잖아요. 네. 듣고 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분이 막 정말로 제가 감동을 수건 한 장이 다 적실 정도니까 그래서 감동을 받으셨군요. 받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분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면은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예. 스님 궁금한 게 여러분 휴게소에서 만나시고 저 교회에 간증하는 데까지 가기 전까지 몇 번을 만나셨어요? 한 4-5번 사업적으로 4-5번을 4-5번 정도를 네. 사업적으로 만나셔가지고 그동안 만나는 동안 그럼 조세영 씨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은 있었어요? 그런 감정은 제가 뭐 그런 감정들은 별로 표현력이 별로 없었고 네 그런 또 나이층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옆집 아저씨 같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정은 별로 모르고 지냈어요. 근데 그저 어쨌든 간에 그전에는 사업차 만나고 목회자인 줄 알고 계셨지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세영 씨가
어쨌든 유명한 대도로 유명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건 분명히 이제 어쨌든 범법자였던 거니까 22살 아래이시니까 잘 모르셨겠지만 그래도 좀 편견이나 아니면 좀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 남자가 나한테 덜컥 청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범법자? 아, 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 같은 거 안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네. 제가 말없이 이렇게 이제 저를 집에다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없이 그냥 헤어졌고 그 뒤에 네. 어디를 가자고 그래서 목포에 네. 고화도라는 섬에 또 저를 한번 네. 데리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정식적으로 저에게 당신 살아온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쭉 흔히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하셨는데 그때 당시 저에게는 그분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렵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머니처럼 제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편안하게 이렇게 감싸주면은 저런 분도 이렇게 교화가 교화가 새로운 되지 삶을. 네. 새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깊었어요. 그때 당시 교감도 많았고. 네. 아니 네. 저도 참 그런데 이게 여자로서는 사실은 예.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현실인데. 사랑은 원래 그렇게 시작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잘려진 듯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성애가 네. 많이 발동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정하는 마음, 네. 뭐 살아온. 근데 뭐 없었고. 사업가로서도 굉장히 성공해 계셨고, 그리고 일단 나이 차이가 22살이면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결혼하셨을 때가 어떻게 되시죠, 최현 스님께서? 제가 그때는 39이었고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조세영 씨가 그럼 그때 60줄에 네. 예. 그러네요. 예순 하나. 예순. 예순 하나. 근데 나이 차이나 예를 들어서 그 두 분께서 그럼 결혼하셨을 때가 초혼이셨나요? 나이가 제가 재혼이었기 때문에 아. 예, 재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제가 다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두 번째시기 때문에 조금 더 남자를 선택하는데 더 신중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이게 정말 그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는 어린 시절 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없고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버려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머니에 대한 그게 그런 그리움, 뭐 예를 들어 사랑을 못 받아본 거에 대한 그런 얘기를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굉장히 아. 짠해했거든요. 네. 그분이. 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네. 어머니에 대한 네. 이런 그리움의 사랑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는데 그분은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것이 네. 굉장히 막 절절하더라고요. 아. 그게. 그래서 저는 제가 살면서 아빠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했어도 엄마의 얘기는 별로 제가 여자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잘 안 네. 하고 살았었거든요. 어머니란 단어가 그렇게 소중한 단어인지 몰랐는데 그분은 그 어머니란 단어 하나에 그렇게 목숨을 걸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왜 그랬는가 하고 그분에게 이렇게 같이 들어보니까 네. 그런 얘기를 아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같은 사랑을 해줘야겠다. 품어주는 사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제가 나이가 한갑 나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아저씨를 뭐 도둑놈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저는 네. 도둑놈이 그렇게 무슨 의미인지 대도 조세영이가 무슨 의미인지 그런 것도 잘 몰랐으니까 네. 간증해서 이제 그렇게 어렵고 불쌍하게 그 형무소에서 어쨌든 남의 거를 훔쳐서 쥐로 들어갔기 때문에 참 저렇게 안에 들어가면 무섭게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어머니 품 안처럼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그분에게 한 거예요. 네.
주변에서는 결혼하는 걸 많이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희 주변은 네. 아주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과거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요. 네. 더더욱 결혼 자체라는 거에 민감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그분 더더군다나 또 그분에 대한 거는 조세영 씨는 세상에 저만 몰랐지 다른 분들은 얼추 다 알시죠.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결혼을 그렇게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결혼식 전에 아이를 낳으셨어요. 그럼 예. 결혼식은 정확하게 언제 하신 거예요? 저희가 네. 정확하게 저희가 만난 것은 98년도 제가 38살에 네. 네. 겨울이었어요. 늦은 겨울. 그리고 네.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 다음 해가 90 이제 본격적으로 네. 몇 차례를 안 만났지만 저희가 자주 만난 미팅이 아니었고 네. 이제 일적인 문제로 띄엄띄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네. 4-5번은 뒤지만 네. 해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정확하게 이제 39에 네. 이제 그 조세영 씨와 저와의 연이 이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해에 이제 혼인 신고를 네. 조세영 씨가 얼마나 제가 욕심이 났는지 음. 혼인 신고를 가서 해놔 버렸어요. 아, 그래요? 상의도 안 하고요? 네, 아이고. 저는 그걸 나중에 나중에 또 알았어요. 아셨어요. 제가 네. 이런 서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둔한 편이에요. 제가 사업원에서도 사업을 우리는 하셨또. 연구만 하지 아. 그런 이렇게 관공서 일은 전혀 그런 거를 문외한해요. 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양쪽 집안에서 네. 그쪽 집안도 그렇고 사람이 없고 저에게도 이제 반대하는 그런 결혼이었기 때문에 이제 둘이 이제 아이를 낳고 네. 네. 살으니까 이제 어느 기업체에서 네. 연수원에서 저희 결혼식을 아주 협찬으로 아. 성대하게 아주 해주셨어요. 예. 아이 낳고 나서 네. 그럼 가족들이 달라졌나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아이 낳고 난 뒤에 네. 예, 얼마 네. 안 돼 가지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족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네. 또 사건에 같이 이렇게. 네. 네. 아니 큰일이라고 하셔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사실 그 조세영 씨가 이제 출소 후에 성직자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참 열심히 사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큰일, 일본 절도 사건을 접하면서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 당시 취재 열기도 대단했었는데 이은경 씨께서 스님께서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수감 생활 1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15년 만에 출소 이후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결혼까지의 새 삶을 살았던 조세영. 하지만 건강한 삶을 사는 듯 보였던 조세영 씨는 끝내 도벽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2001년 일본에서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여 3년간의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서울 서교동의 빈집을 털다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노숙자 박성규입니다. 조세영 아니세요? 어젯밤 치과 의사의 집을 털다 경찰의 공포탄에 놀라 잡힌 빈집 털이범이 대도 조세영으로 밝혀졌습니다. 연이은 절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마는데 근데 그 일본 절도 사건을 네. 그러면은 네. TV를 보고 하셨어요? 뉴스를 보고 하셨어요? 아니면 네. 연락을 받으셨어요? 연락은 두절이 됐고요. 네. 그때 당시 연락은 두절이 됐고 이제 그런 전과가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두절이 되면서도 저에게도 굉장히 두려움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약간 불길한 두절이 되니까. 느낌이라도. 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막 기자들 네, 네. 그런 집을 막 방송국에 큰 찾아왔군요. 버스 대형 버스까지 다 막 이렇게 저희 들어오는 입구를 아예 그냥 다 에워쌌어요? 진입로를 다 에워 싸갖고 있더라고요. 그 스님에게 인터뷰를 하려고요. 네, 제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 뒤로는 이제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이가 있으니까 들어오기는 했어요. 어떻게 네.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집 밖에 못 나가지 나갔어요. 못해요. 네. 아예 옴짝달싹을 못하는 그 바깥에서 이제 음성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취재진들이. 네, 취재진들의 그 음성들이 네.
뭐라고 하더니. 막 이렇게 여기가 대도 조세영 집이라고 사람 들어갔어 막 이런 소리 그런 막 하여튼 그러면서 별의별 소리가 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문 밖에를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죠. 못 나가죠. 못 나가고 집에 있는 인기척도 못 냈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이 분유를 타려고 이제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먹을거리를 애하고 이제 먹으려고 물을 돌리니까 여기 있다면서 막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인기척이 나니까 전화를 물소리가 하고 나니까 네. 전화벨이고 뭐고 얼마나 심한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무섭고 그런 일이 처음 닥치니까 예. 그리고 뉴스를 한번 제가 이렇게 틀어보니까 막 뉴스에 막 말할 수 없는 거예요. TV에. 그렇죠. 예, 막 뉴스 대단했어요. 속보로 나오고 그러니까 TV도 이제 못 크고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니까요. 아이고. 그리고 전기 계량기가 돌아가니까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게 이제 다 표출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산다라는 응해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두려웠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처음 당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다 두절하기 위해서 전기도 사용을 못하고 제가 이제 가스도 이 배관이 돌아가니까 그것도 못 사용하고 네. 수도도 물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루 이틀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게 그 들어옴과 동시에 시간이 저에게는 2달여 시간이 지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물 한 방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린 아이는 저는 굶어도 아이는 시간 되면 울으면 이제 그게 먹어야죠. 큰일 나잖아요. 예. 네. 그게 큰일 나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니까 분유밖에 먹일 수가 없는데 예. 그러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거를 전략하기 위해서 그냥 뿌옇게 그러니까 맹물로 먹이면 애기가 몰아내니까 네. 그거를 뭔가를 조금 타긴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미를 하기 위해서 그걸 전략 했는데도 조금밖에 없으니까 2달을 못 버티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제가 이제 조세영 씨가 제가 이제 둘째 아이를 이제 가진 거를 알고 이제 그리고 나갔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2달 동안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3개월 된 아이가 그냥 유산이 되더라고요. 먹지를 유산됐어. 못하고. 유산됐어요? 네. 아니 뭐 드시지를 못하고 먹지를 막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워낙 받으시니까. 그리고 뭐 네. 방 안에 이렇게 문틈이나 이런 게 빛이 나갈 수가 없고 불도 못 켜고 네. 전화도 받을 수가 없고 아주 막 이 민감한 애들 이렇게 계량기 돌아가 여기 있어 사람 있어. 그러니까 막 긴 시간을 이렇게 저하고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더 공포에 휘말리고 세상 밖에는 나가면 더 큰일 나는 건 줄 알고 그러니 그 두려움에 제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제가 심정 주인이 이해합니다. 돼서요. 아니 이건 문제입니다. 이거. 예. 취재진들이. 그래가지고 예.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네. 아이하고 뭐 아이만 안 울게 하려고 아유. 네. 저는 제 목숨은 어디다가 내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사진이 제가 하도 흉악해가지고 사진을 없애버렸어요. 그때 지금은 제가 한 13kg 찐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하면. 아니 그래서 근데 아이가- 스님 유산이 됐으면 이게 무슨 어디 병원에 가서 무슨 조치도 취하고 이게 뭐 하혈도 있고 좀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땐 그럼 나오셨어요 밖으로? 그러는데요. 네. 그때 당시 그 유산을 했어도 제가 병원에를 문 밖에서들 그러고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집에 있는 뭐 수건들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은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성이 없는 상태에 그렇게 이제 아이가 유산이 되니까 혼자서 그냥 해결을 다 하는데 옷, 흰 옷들 막 이렇게 속에 있는 속옷들 이런 거 막 수건들 이런 거를 그거를 빨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계속 그냥 화장실에다 쌓아두고. 이렇게 막 쌓아놓고 결국에는 이제 쓸 것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이가 이제 막 이렇게 울으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구출을 해요. 전화기 수화기를 꽂아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셨네요. 네. 정말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대도 조소영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실 이게 또 한 번의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배신감, 아유. 그 실망감, 그 남편 진짜. 그게 너무 컸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선교를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네.
그분에 대한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언론에서 저렇게 보도하는 그런 것만을 이렇게 믿고 그 사람을 배척한다는 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을 그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구출돼 가지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 일본을 들어가서 그분을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따지러 가는 거죠. 네. 제 살아온 이게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책임지려고 했던 게 한순간에 우리는 말을 뱉으면 서류 없이도 이게 네. 말이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하고 저에게 그분이 이렇게 진실되게 이렇게 저희가 대했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휴게를 하고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줄 알고 저희는 믿었었던 만큼 그분에게 실망도 컸어요. 그럼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래도 내 눈으로 가서 똑똑히 보고 그리고 그 확인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일본을 제가 간 거예요. 가셔서. 그래서 일본을 아이를 들쳐업고 가니까 네. 저를 믿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믿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만 봤어요. 그냥 거기에서 이제 뭐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겠다 싶은 언론의 말을 제가 많이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한 거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미움도 갖고 증오도 갖고 그리고 간 거기 때문에 말이 없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 눈에서 눈으로 대화만 하고 제가 뒤돌아왔어요. 아니 보통 여자라면은 당신 때문에 내 유산도 된 거냐. 했고 나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생활했고 정말 막 원망스럽고 당신 달 정말 갇혀 너무한 거 있었다.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아이는 어떻게 됐느냐고 그걸 물어보길래 예. 그래서 그 말은 하고 나왔어요. 아이는 생각하지 말라고 이미 유산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그런 걸 그 단어 하나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단어 하나에 그 다 압축된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순간 그 뭐라고 그럴까 분노 무슨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쌓여 있는 네. 저에게 예, 그런 게 있죠. 실망감 네. 모든 이런 것 때문에 목이 메어서 말도 못하고 또 바라보는 눈빛 속에 저에게 실망감을 안겨줘서 이제 미안하다. 뭐 그런 서로의 눈으로만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3년 6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하시고 이제 나오셔서 어떻게 나오신 다음에도 같이 계속 생활하셨죠? 부부 생활 같이.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의 네.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안에서 그 면회를 이제 제가 이제 그 일본에 있는 네. 저희 아는 분들이 계셔서 사업 비즈니스를 아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한테 제가 면회를 이렇게 한 번씩 시켜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고 있다. 음식을. 예,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자기의 그 아이하고 저한테 미안해서 그런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굉장히 그 행복하게 우리 집 안에서 그 아이하고 행복한 모습만 열심히 이렇게 그 사진으로밖에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사진으로 보내드리고. 사진하고 편지를 보낼 때 네. 사진을 꼭 동봉해 가지고 보낸 거예요. 재밌게 애기 교육시키는 거, 애기 이렇게 커나가는 모습을, 성장되는 모습을. 예.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글을 이렇게 이런 장면은 어떻게 노는 장면이다 이렇게 하고 애기가 이제 커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분이 그 속에 답변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네. 해서 저한테로 또 다시 보내줘요. 그거를 이렇게 그 편지를 그래서 그 거리가 멀으니까 편지로만 긴 세월을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절함 속에 글로서만 저희의 주고받는 뭐 그분의 죄를 묻기 전에 한 번에 용서는 해주고 싶었어요. 예. 아이가 있어서요. 조 교수님, 저 정말 궁금해서 여쭙겠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하셨으니까 성직자 생활을 하시다가 일본에서 절도 사건으로도 수감 생활했어요. 당신 왜 그랬냐고, 왜 그 절도를 했냐고 여쭤는 봤어요? 안 여쭤봤죠. 편지상으로라도. 전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그 어떠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궁을 안 해요.
현실이 중요한 거지. 예, 그래서 야, 그- 근데 그 아드님 얘기가 저는 참 궁금한데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드님이 키우면서 지금 뭐 중학생 될 때까지 사실은 예민한 시기도 참 많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빠를 좀 안 닮았으면, 그리고 아빠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아이 키우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좀 힘드셨어요? 제가 우리 아이만큼은 아빠의 특히 대도 조세영이 아이이기 때문에 앞에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녀요. 네. 그래서 저도 따라다니지만 제가 겪었기 때문에 아이한테만큼은 이 수식어를 아빠의 이 허울을 벗겨줘야겠다. 네. 그리고 열심히 가정교육에서 최선을 다했고 사춘기 오면 저도 감당하기가 이렇게 힘들은데 아이는 더더욱 그러겠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 교육면을 철저한 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이나 네. 이런 면들에 훌륭하게 이렇게 잘하고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아버지하고 함께한 시간보다는 이제 없었던 시간이 크니까 엄마한테 뭐 이제 아빠는 어디 계셔? 아니면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네. 아이가 제가 그 유치원을 과정을 한번 보내니라고 유치원을 한번 보내니까 유치원에는 엄마 아빠들이 와서 이렇게 다 데리고 가고 데려다 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에 대한 거를 그때부터 집안에 혼자 키울 때는 아빠라는 단어가 쓰지를 않고 살으니까 네. 그런 거를 안 물어봐요. 네. 그러는데 유치원을 가니까 아빠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문 밖에 나가니까 이렇게 그 아빠를 그리워하고 아빠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한테 거짓말을 네.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뭐라고요? 어떻게? 아빠는 외국 나가 있다. 계속 거짓말을 한 거군요. 네. 계속 외국 나가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제가 이제 교육을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까지 네. 예. 초등학교 제가 이제 그 6학년 때까지 그렇게 네. 거짓말을 5학년 말까지 해온 거예요, 제가. 거짓말 하다가 어떻게 이제 아빠가 아이가 조세영이라는 걸 얘기하게 됐습니까? 그 아이한테는 그 어려서부터 아빠 이름은 조세영 이제 그 단어를 제가 이제 그 조세영이라는 거는 그 유치원에서나 어디서나 부모에 대한 것이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름은 제가 가르쳤어요. 이름은 가르쳤지만 이제 뭐 아빠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숨기고 사업가처럼 외국에 나가서 못 들어오고 계신다. 그리고 그러면 아빠가 뭐 어떤 흔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명절 때, 애기 네. 생일 때 특별한 날에는 왜 나에게도 아빠가 있다면서 이런 뭐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런 특별한 날에는 선물 포장을 해요. 수입 코너에 가서 아이에 대한 이런 또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시는 분에게 거기에서 아빠 이름을 써서 이렇게 붙이라고. 예. 그 정도까지 하셨군요. 네. 그래서 아빠가 외국에서 이렇게 붙여갖고 아이한테 우편물이 왔다. 예. 그리고 이제 기뻐하는 모습 이런 걸 그렇게 제가 사업가로 알고 있던 아버지가 대도 조세영이라는 걸 딱 알았을 때 네. 그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그 5학년 때 네. 이미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런 걸 모르게 언론 방송 이런 거를 전혀 집안에서는 못 틀어놓고 못 보게 했어요. 못 틀고 못 보고 그 아이는 오로지 이렇게 그 컴퓨터 뭐 이런 인터넷. 자체도 네, 인터넷도 네. 못 들어가게 못하게. 제가 그래서 전혀 할 줄을 몰랐어요. 게임기도 못 깔고 놀고 아이가 네, 일부러 그래서 그 무명인처럼 그렇게 키웠어요. 하여튼 네, 네. 공부하고만 접하게.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이제 우리 아빠가 조세형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제 아이한테 그 이번에 이제 무고로 형을 이겨서 나온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서에 무고로 나올 때 우리는 이제 다 여기서 친구들까지 그 아이 친구들까지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범죄를 아이한테 숨길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분의 그 아빠라는 모습을 아이들 친구들 앞에 너네도 아빠가 있다면서 왜 안 보여줘 이렇게 이제 5학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아기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이제 반에 이렇게 이제 그
그 반장으로도 이렇게 놀고 하니까 아빠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빠가 명절날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오면 우리도 이제 그때 파티를 아이 앞에 파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분의 그게 이제 다시 또 잡혀서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어쩔 수 없이 아이한테 명절날 아빠를 친구들 앞에 소개하기로 한 것이 안 되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더 이상 못 숨기고 이제 한번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온다라는 생각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 말을 저는 많이 믿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빠에 했어요.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이제 성직자로 이렇게 이제 가면서까지 이런 신의 길을 가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진솔 앞에 그리고 또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사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춘기 때는 이런 말을 하면 더 커다란 무례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제가 사춘기 전에 아이한테 진실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저만의 누구 안 듣게 아이의 그런 반응이 너무나도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그렇게 애절하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애절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유 참 너무 힘든 길을 걸어오셨어요. 정말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도 많이 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네요. 아이 얘기가 저는 제일 가슴이 아픈데 근데 정말 그 아이도 그러면은 이제 5학년 다 지나고 6학년 이제 올라갈 때쯤에 이제 명절쯤에 이제 알게 된 것 같은데. 네. 많이 놀랬겠어요. 네, 진짜 아이 그 반응이 어떻던가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정말로 제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울음에 한 1000배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자식 낳는 거에 10배가 아프다고 가슴이 여기가 미어지고 아파오는데요. 아이 낳을 때의 그 고통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 낳을 때의 그 고통에 10배가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다는 거 뼛속이. 어린 자식의 그냥 일반 울음이 아니고 그 오열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도 그렇게 안 울고 살았지만 내 자식이 저로 인해서 지금 막 그런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그 울음에 울면서 아이가 주먹을 손에 얼마나 힘을 줬는지 손이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 땀방울이 막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보니까 그 머리 끝에서 이 물이 이렇게 땀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큰 충격이죠 아들에게. 세상. 그러고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대면한 적이 있나요? 그 이후에? 그 후에 이제 아이가 막 이렇게 그 이상한 반응이 그 말한 그날부터 저하고도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입을 딱 봉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빠 이야기를 어차피 했으니까 아빠까지 보고 보자, 이 수습을 네. 마쳐야겠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아빠 있는 대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빠도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걸 모르게 면회를 가서 제가 딱 보였어요. 가서 만나니까 막 이렇게 그걸 참으려고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굴도 이제 그 아빠에게 끌어안아야 되고 보고 싶은 막 그런 게 모든 거를 참느라고 경찰서다 보니까 이 손을 꽉 쥐고 엄지손까지 이렇게 쥐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노랗게 그냥 너무 깍져갖고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 그러더구만 아빠가 왜 내 이런 모습을 아이한테는 이렇게 나 하나로 끝나게 하지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고. 그런데 아이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죄는 미워도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오. 이제 다 놓고 이제 가라고 막 아빠가 보지 말고 빨리 예, 예. 가라고 경찰서에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항상 제가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걸 그때가 한참 그 노래가 유행이었어요. 예. 아빠 힘내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항상 저한테 아우 힘들어. 그러면 아이가 항상 그랬어요. 그 힘내세요. 이런 그런 그 노래를 오. 주제곡이었어요. 저희 주제곡.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거 멘트를 엄마 단어를 아빠로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아유, 잘 키우셨습니다, 아드님. 네. 아유. 근데 그럼 스님 그 정확하게 조세영 씨하고는 언제 그럼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 정말 고난의 세월을 잘 참아오셨는데 그럼 이혼을 정말 이렇게 강행하게 된 이혼한 지가 벌써 5년 됐어요. 5년. 그럼 2009년쯤에 하신 네. 예. 2009년도에 저에게는 아주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온 터널 같지만 아.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네. 제가 2008년도부터 그분이 저기 출소를 그때 하고 저하고 잠시 있을 때 네. 제가 이제 첫 번에는 제가 이렇게 그 용서를 했지만 두 번째 이런 일하고 저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마음에 제가 정리를 네. 하고 있었어요. 아. 정리를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분하고 과감성 있게 아이의 교육 그때 당시 이제 자꾸 그분이 출소하고 나오면 이렇게 경찰이나 막 이런 그 주변에 쉽게 말하면 그분을 찾아서 모르는 사람도 네. 그분 이름만 가지고 이제 찾아와서 아이를 뒤를 이렇게 밟고 막 이래요. 예. 그러면 네. 예, 저희 집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거주지를 그런 것 때문에 거주지를 지금 현재 사는 이 위치에다 거주지를 놔보고 사는 적이 없어요. 별도로 하나를 방을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거주지를 옮겨놓고 예. 짐 안 사용하는 것만 놓고 제가 사는 것은 교체로 자꾸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네. 네. 이혼을 하자고 조세영 씨한테 네. 아이를 위해서 네. 이혼을 하자고 제가 이렇게 이제 설득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혼하면 서류상에 이혼이 되면 완전히 자네가 혹시라도 다른 데로 내 아내가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절대 이혼을 해놓으면 안 된다고 막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는 조세영 씨가 네. 이혼 안 된다. 그러면 난 죽는다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뒤를 밟아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성을 바꾸고 이름을 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개명을 하고. 예. 네. 그러면 개명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이 뒤를 못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교도 이제 바꾸고 개명을 해가지고 네. 학교도 다 바꾸고 아.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이혼을 했던 거예요. 네. 또 네. 설득을 해서 또 들어주셨고.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요. 예. 그렇죠. 하여튼 지금 얘기를 쭉 들었는데 이제 뭐 스님께서는 긴 터널을 지나온 듯한 삶이었다 하셨는데 이렇게 힘겨운 삶의 여정 끝에 이제는 불자로 살아오고 계신 우리 초연 스님의 삶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때 대도 조세영의 아내로 살다가 9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한 초연 스님. 그 후 불가의 몸을 담으며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여기가 스님 방이세요? 네. 우리 신도들과 또 상담도 하고 거의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이 공간 안에서 제가 생활을 해요. 죄 지은 자와 이별하면서 제가 열심히 수행 생활하고 있어요. 번니와 싸우는 시간이에요. 사랑아. 우리 사랑이 왔어? 인사하려고? 아이고 우리 사랑이에요. 스님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강아지 사랑이. 그래가지고 우리 사랑이가 대수술을 해가지고요. 우리 절에다가 이렇게 보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쁘게 미용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이런 거는 또 취미가 있어가지고요. 이런 걸 잘 해요. 안녕하세요. 사랑이 안녕하세요. 어이구 무서워.
우리 노보살님이신데 응. 오른팔처럼 계셔주세요. 항상 이렇게 한 방에서 우리 같이 생활을 해요. 한 도량에서 같이 지내고 계세요. 스님이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외로우시다 보니까 같이 제가 스님을 모시고 있게 됐죠. 그래서 항상 딸 같기도 하지만 스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저녁 공양 시간이 되자 주방으로 들어선 스님. 맛있다. 직접 음식을 만들며 할머니와 함께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주로 어떤 걸 많이 먹으세요? 우리는 여기는 육고기 같은 거를 안 다루니까 우리 노보살님하고 저하고 같이 누룽지 만들어서 먹으면 편하잖아요. 부처님 맞이 올린 걸로 우리 누룽지에서 먹으니까 맛있어요. 오래전 곁을 떠난 어머니를 생각하며 할머니를 의지하는 스님. 소박한 식단이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간입니다. 가족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새로운 거 할 때마다 생각 많이 나요. 애기가 이런 콩자반을 이런 걸 좋아해요. 더 여유롭게 해가지고 갖다 주고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자랐으면 항상 늘 그런 부모니까 그런 마음은 있어요. 빼어난 미모의 의류 사업가였던 초연 스님. 대도 조세영을 만나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22살의 나이 차와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굳건히 사랑을 지켰지만 그 선택이 아들에게 상처가 될 줄이야.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전화를 걸어보는 초연 스님.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 듣기가 쉽지 않고 공부하는 중에는 일체 수화기를 안 받아요. 결국 아들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애써 서운함을 감춥니다. 제가 엄청 많이 컸네. 아이고 오늘 우리 카메라 찍히려고 엄청 많이 자랐네요. 삐죽하게. 지금 우리 이쪽은 붕꽃이고요. 붕꽃이 지금 싹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수박씨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 여기는 고추. 화초들을 가꾸며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스님. 한층 밝아진 모습인데요. 아들도 이렇게 곁에 이렇게 자라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히 보고 싶죠. 정말 그런 제가 못 돌봐주는 만큼의 이 자연과 함께 제가 이 눈물을 달래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그냥 맛있는 밥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같이 살고 하는 걸 원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이와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는 소소한 행복을 꿈꿨지만 그 작은 행복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초연 스님의 굴곡진 인생.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 스님을 따라가 봤는데요. 우리 앨범, 이 앨범은 보면은 날 새는 줄 몰라요. 긴 시간에 제가 묻어있는 삶의 아픔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처음 공개하는 건데. 지난날의 추억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앨범.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남몰래 앨범을 펼쳐 적적한 마음을 달래보는 스님입니다. 누구 앞에 서도 우리 아이에 대한 거를 마냥 자랑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네요. 이때는 떳떳하게 키운다고 키웠었는데. 환갑이 넘은 나이에 초연 스님과 결혼해 아들을 얻었던 대도 조세영. 하지만 다시 터진 조세영의 절도 사건으로 그 짧은 행복도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교도소에 이거를 보냈었어요. 이때는 밖에 나가서 키우지를 못해가지고 안에서만 키울 때 지 우유병을 쭈쭈쭈 먹으라고 이렇게 아빠 이렇게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짧으니까 이렇게 뾰족뾰족 그리고 엄마는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해서
20개월 때 정상에 용마산에 올라가서 기뻐하는 모습, 발바닥이 아파서 들고 있는 모습 암스럽지만 사내 아이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속은 아프지만 운동을 시키고 있다. 교도소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다 아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그런 굉장히 그 메시지들을 많이 보냈어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남편의 몫까지 감당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던 초연스님. 아들을 위해 끝까지 엄마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지만 끝내 속세를 떠나 스스로 비구니가 되는 어려운 길을 택했는데요. 곱고 바른 아이로 성장해달라는 그런 항상 기도 속에 간절한 바람이에요. 어느 부모와 똑같이. 굴곡진 인생 끝에 비구니의 길을 선택한 초연스님. 아직은 차마 다 내려놓지 못한 아들에 대한 애틋한 모정과 그리움. 조세영과 함께 살아온 내내 도둑의 아내라는 이유로 주위의 질타를 받아야 했던 초연스님. 도살풀이 춤을 배우며 그간의 한을 풀어보는데요. 저에게는 정말 말 못할 50평생을 가지고 온 한이 있잖아요. 제 자신이 단추를 잘못 낀 그런 모든 탓이겠죠. 제 한이 풀어지면 이 춤도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서럽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금세 미어지는 가슴. 이제는 그 한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써야 되려나. 이른 새벽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특별한 외출을 준비 중인 초연스님. 어디 가시게요? 제가 오늘은 정말 그리운 곳을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인데 구정에도 못 가봤고 제가 몇 년 동안을 못 뵀어요. 그래서 분주하게 짐을 챙기는 초연스님이 향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움을 가득 안고 초연스님이 향한 곳은 바로 부모님의 묘소. 제가 25살 때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고요. 저희 엄마는 저 29살 때 돌아가셨어요. 한 5, 6년 되나 봐요. 이장을 하고 제가 그 뒤로는 잘 안 갔으니까요. 막내딸이지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괜히 부모님 앞에 간다고 하니까 그 어린 시절 떼쓰는 그런 것 같이 저희 부모님만큼 편안했던 곳이 없었고 평온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 눈물을 보이고 마는 초연스님. 어린애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엄마 아빠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니까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떼쓰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자꾸만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묘소. 오랜만에 방문해 왠지 들뜬 모습인데요. 어딘가요? 네, 어디에 있어요? 저 산이에요. 아, 오래간만이에요. 항상 벌초 머리 깎아주시는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만난 지 진짜 오래간만이시네, 그죠? 예. 묘소가 가까워질수록 초연스님의 모습을 벗고 천진한 막내딸 이은경으로 돌아갑니다. 와, 너무 나무도 너무 많이 자랐고 제가 안 오는 사이에 6년 만에 뵙는 부모님을 위해 준비해온 음식을 정성스레 차리는데요. 제가 포도도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저희 엄마랑 아빠랑 드신 거 생각나가지고
혈액순환 잘 되라고 이렇게 한 잔씩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누구보다 자신을 아껴주셨던 부모님. 그런 부모님 앞에만 서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자책감에 마음이 아파오는 초연 스님입니다. 항상 죄스러웠고요. 언젠가는 항상 엄마하고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 성공하면 자식 데리고 와서 찾아뵙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가족들 앞에서조차 드러낼 수 없었던 그간의 서러움을 이제야 눈물로 쏟아내는 초연 스님. 제가 저희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아들 호구에 맺혀 있었거든요. 아들 못 낳는다고 칠거지하게 어기고 간다고. 다른 거 달라고는 안 해요.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세요. 그리고 사랑해달라고 하고 싶고요. 스님의 응어리진 한을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아련하게 어딘가를 바라보는 스님. 저희 집안 언니가 살고 계세요. 형부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신 거였고. 그분과의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제가 왕래를 끊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들이에요. 누구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는 다 인연이 묵혀지더라고요. 안 봐도 손 흔들고 가야지. 비록 언니를 찾아갈 수는 없지만 보고픈 마음을 담아 밝은 인사를 남기는 초연 스님. 지난 아픔을 치유하고 언젠간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 앞에 설 날이 오겠죠. 힘들고 서러운 삶을 살아온 초연 스님의 앞날에 이제는 눈물 대신 행복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저는 오늘 함께하면서 아버지는 대도 조세영 씨고 어머니는 또 비근이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지 않은 아들에게 누구보다 그 미안한 마음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드님 생각만 하면 참 많은 게 좀 미안하시죠. 네, 저희 아들한테는 정말로 제가 이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구니가 된 거 이것이 서러운 게 아니고 우리 아이한테 정말로 미안하고 그리고 또 그분 조세영 씨의 그런 그분으로 인해서 저질러져 있던 그런 분들도 정말로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성직자로서 그분의 한때는 아내로서 또 아이하고 저하고의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질렀던 그분들에게 정말로 사죄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스님께서는 어쨌든 평범한 기업체의 어떤 대표로 사업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잘 살고 계시던 분이 조세영 씨를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돼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기구한 어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한 번도 내가 왜 이 남편 조세영을 만나서 결혼까지 해서 아기를 이렇게 낳으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후회 같은 건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인간인데 후회는 했지만 그게 지금도 차라리 그게 꿈이었으면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차라리 꿈이었으면. 그러나
그거는 제 그 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끝으로 그래도 정말로 엇나가지 않고 엄마, 아빠 마음 잘 헤아려서 잘 자라주고 있는 우리 마음고생 많이 한 아드님께 끝으로 이렇게 좀 한마디 해주시면서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멀리 산사로 도망갈까봐 우리 아이가 항상 이렇게 확인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스님으로 가도 밝게 있다라는 거를 곁에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아들이 그 사유에 비춰져 있는 그런 그 아빠의 그런 모습만을 보지 않고 그 제 어린 시절 엄마의 그 교육이 그렇게 컸듯이 저에게도 그 교육을 아들한테 그대로 신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 엄마처럼 이렇게 반듯한 그런 삶을 갔으면 좋겠노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말할 수 있을 때 정말로 국민 앞에도 실망시킨 그런 면들에 사죄도 드리고 싶고요. 그러셨군요. 네. 잘 자랄 겁니다. 네, 그럼요. 우리 또 초연수님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같은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또 그 진심이 여러분께 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오셨어요. 앞으로 또 초연수님께 또 아드님께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께 좋은 일들만 정말 그럼요, 이제 유쾌한 일들만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저희가 네. 응원의 마음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